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투자와 인생, 가급적, 단순할수록 좋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지난 4월 29일에 조금 무서웠던 기사가 하나 떴었죠. 러시아에서 9월 1일자로 코인 유통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. 이게 이제 뭐 봤더니 루블, 그러니까 디지털 루블이면 CBDC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코인은 이거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.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또 금지를 안 한다.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보시면 재무부 장관은 그 전면 금지에 오히려 반대했다. 근데 어찌됐건 헤드라인은 금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. 이때 제가 이런 거 놀라지 마시라고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. 아니나 다를까 5월 6일자 러시아 이제 하원 뭐 어떤 정책위원장인 것 같습니다. 이분이 코인 유통 전면 금지 지지 안 한다. 전면 금지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 법안 만드는 목적은 모든 암호화폐 사용 금지가 아니라 뭐다? 합법적인 코인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이다. 자, 이 말을 한 보름 있다가 하는 의도가 뭡니까?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. 자, 이용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장외 거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. 한마디로 금지는 전혀 다른 소리다. 지금 이 얘기를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. 사실 뭐 중앙은행, 그 뭐 러시아뿐만 아니고요. 그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는 다 코인 전면 금지, 인도도 항상 이렇게 발언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CBDC 하고 싶은 거고요. 근데 재무부,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그렇고요. 러시아도 재무부에서는 코인 금지 전혀 아니다. 오히려 코인 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실제로 하고 싶은 건 CBDC고요. 이 전통 금융, 뭐 월스트리트 이런 전통 금융 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지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가 나는 거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. 반미 진영, 그러니까 뭐 러시아다, 중국이다, 저기 뭐 베네수엘라다, 북한이다. 이런 반미 진영일수록 뭐 중동, 최근에 이제 사우디도 약간 좀 애매해졌는데요. 그런 진영이 될수록 코인의 열혈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스위프트 뭐 이렇게 수도꼭지 다 잠그니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크립토 거래 액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. 이런 거 이제 쫄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5월 6일자인데요. 찰스 슈왑 홍콩 관계자가 코인이 당분간 전통 투자 상품 대체 불가능하다. 이런 조금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이 전통 투자 상품 뭐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코인이 더 못하다. 이런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. 찰스 슈왑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? 찰스 슈왑이 어디 회사인가 봤더니 이게 지난 2022년 9월자입니다. 전통금융 거물, 이게 월가의 소위 말하는 어벤져스 팀이 뭐 만들었습니까? 코인 거래소 만들었죠. EDXM이라고 기억하시죠? 여기에 제일 먼저 이름 있는 게 누구다? 찰스 슈왑이죠. 시타델 피델리티는 아시죠? 이런 회사에서 지금 뭐라고 발언을 합니까? 이제 블랙락은요, 그 월가 금융기관 중에서도 워낙 그 독보적인 원탑이기 때문에 그냥 코인베이스, 기존에 있던 가장 큰 미국의 거래소에 그냥 투자를 하면서 그냥 같은 배를 탔고요. 나머지 월가의 그 기관들, 사실 굵직굵직합니다. 근데 블랙락과는 다른 행보를 걸었죠. 코인 거래소를 연합작전, 그러니까 하나를 아예 그냥 본인들이 차린 겁니다. 그리고 찰스 슈왑을요. 이게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자산 그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7위 정도 합니다. 자산 운용사 어마어마하게 큰 기관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코인 거래소 만들어 놓고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전에 블랙록도 그랬고요. 코인 이거 비트코인 수요 아무도 없다.
이거 뭐 수요가 없는데 내가 못하러 하냐? 이 얘기를 불과 2022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했었거든요. 근데 말을 바꿨었죠. 근데 이 기사를요, 밑에를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헤드라인은 이렇게 잡았지만 비트코인은 신규 투자 상품이 맞다.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. 그리고 여기 재밌는 발언 제일 끝에요. 고객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소식을 제공할 것이다.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런 뻔한 수작이죠.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속지는 않으시리라 믿고 가겠습니다. 또 그리고 지난 그 주말에 그 테슬라에서 일부 상품 도지코인 결제 지원.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지난 주말이죠. 가격이 조금 올랐었던 거 기억하실까요? 근데 여기에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디스커버리, 마스터카드, 비자카드, 애플페이가 다 이제 결제가 되는구나.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외신이 또 발표를 하죠. 이거 도지코인 결제 허용, 이거 지난 2월에도 게재가 이미 됐던 거야.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란에 2022년 1월부터 도지코인 결제한다고 했잖아. 이게 뭘까요? 항상 우리가 저번에 이제 뭐 헤데라, 뭐 연준, 특히 이제 뭐 블랙락과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 하더라 하고 후 올랐다가 뭐 블랙락 우리 그런 적 없는데 하니까 후루룩 떨어졌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, 일희일비 하는 것, 우리가 일희일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? 특히 이제 우량 코인들, 제가 우량 코인이라고 하는 건요, 향후에 뭐 비트코인, 이더리움 그 다음에 또 ETF가 현물로 승인될 예정인 코인들, 이런 코인들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렵게 피땀으로 이렇게 노동으로 어렵게 번 돈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뺏기지 말자. 제가 코인 투자를요, 크게 보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.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각자 다른 능력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바이 더 딥 하는 게 능력입니다. 떨어질 때 살 수 있으려면요, 평소에 공부와 확신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. 현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삽니다. 그거는 조금 이제 더 능력치를 쌓으셔야 된다.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?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. 뺏기지 않는 거, 뭐 이걸 뭐 존버라고도 하고, 보유를 하는 거 생각보다 이거 어렵습니다. 계속 뭐 언론상에서 전 세계 뭐 언론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기사, 뭐 항상 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악재들, 뭐 좀비 코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퍼뜨리거든요. 뺏기지 않으실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. 마지막 능력이 뭘까요? 뭐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. 맞습니다. 잘 파셔야겠죠. 예술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. 이것까지 다 갖추셔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별도로 필요하다. 우리가 이것을 잘 쌓으셔야 되겠죠. 자, 블록체인 에셋 매니지먼트. 여기는 뭐 운용자산 1억 달러, 우리 돈 1,300억 원을 굴리는 뭐 펀드를 지금 조성한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 보니까 자격 요건이 있어요. 연소득이 최소입니다. 2억 7천만 원은 넘어야 된다. 두 번째 가입 조건, 순자산이 최소, 그러니까 100만 달러니까 13억, 14억까지는 최소 되어야만 한다.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그 소위 이제 부유층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요. 가장 끝물에 IPO라고 하는 거,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시장 오픈하면 그때는 이미 끝물인 경우가 많았죠. 근데 코인만큼은 지금 뭐 블록체인 펀드가 있다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뭐 업비트나 빗썸 가서 우리가 원하는 코인 떨어질 때 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유층보다 일반인들이 먼저 살 수 있는, 제가 볼 땐 거의 뭐 유일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. 코인에 아직 여전히 큰 기회가 전 남아있다. 미국의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. 자, 이분이 발언을 하는데요.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자산이다. 자, 비트코인은 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다.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. 세계의 통화 시스템이 망가질수록
비트코인은 하늘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초우량 자산이다.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. 70대 벌써 나이가 후반인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뭐 끝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1980년대 주식 시장이 이제 막 태동을 해서 이제 활발하게 월가에서 이거를 판매를 뭐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습니다. 아주 대표적인 자산은 미국에선 주식이죠. 근데 이 거대한 실험에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영광스럽다.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알트코인과 밈코인은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. 제가 볼 때 이분은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신 분이죠. 사실상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. 근데 저 역시도 비트코인이 나중에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, 그러니까 리저브 커런시는요, 한 국가나 한 은행에서 소위 외환 보유고, 뭐 달러나 이렇게 금을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많이 쟁여놓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럴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비트맥시, 뭐 이더맥시가 되는 것을 뭐 그렇게 권유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그 이유는 뭘까요? 비트코인, 이더리움 좋은 걸 아는데요. 그 비트 이더보다 이제 다른 그다음 뭐 ETF가 되고 여러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는 그런 알트코인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제 너무 하나에만 뭐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다른 쪽 기회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. 하지만 동시에 코인 가짓수가 또 너무 많으실 필요는 오히려 없습니다. 이게 조정받을 때 사기가 어려워지거든요. 관리도 쉽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, 스테이킹, 저는 업비트 외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가급적. 제가 뒤쪽에서 말씀도 드립니다. 그리고 선물 옵션,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요, 이제 코인을 이제 신규로 뭐가 좋다 하더라 해서 이제 구매를 결정을 하실 때요. 비트나 이더를 제외하시고 내가 딱 하나만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코인을 살 것이냐? 저는 이 질문 조금 보수적이겠죠. 딱 하나 아니면 딱 두 개라고 하면요. 쉽사리 안 사실 겁니다.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미 우리가 뭐 수십억, 뭐 수백억 부자가 아니시라면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조정이 될 때 담을 때도 뭐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여러모로 괜찮겠다. 딱 하나에 투자를 한다. 뭐 예를 들면 뭐 두 개다, 세 개다 좋은데요.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수에 집중한다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조정이 길어진다, 하락장이다, DCA가 가능합니다.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좀 힘들어집니다. 여러모로 좀 가짓수를 좀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이 어떻게 보면 좀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기사, 조금 의외의 기사입니다. 어떤 이제 그 웨일 얼러츠, 뭐 고래 이렇게 알림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이체를 시킨 거죠. 근데 수수료, 이체 수수료로 1억 4,200만 원을 태웠습니다. 이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? 이거 한번 잘 읽어보니까 수수료가 1.59 비트코인. 누구는 이제 비트코인 한 개도 없거든요. 근데 이체 수수료 무슨 뭐 1억 4천, 5천을 수수료를 썼다 좀 이상하죠. 근데 이걸 봤더니 비이성적인 수수료와 송금 규모. 그러니까 이제 송금을 0.0001 비트코인을 하려고 수수료로 1. 거의 6 비트코인을 썼다. 이거 봤을 때 발신자가 그 송금 수수료랑 송금 액수를요, 이거 반대로 기입을 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. 이게 맞겠죠. 이제 1억 그 뭐 4천만 원을 하려고 비트코인 수수료 이 정도 내는 것도 사실 아까운데요. 이걸 반대로 기입해서 수수료로 1억 4천, 5천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. 자, 이번 편 주제를 투자와 인생 단순할수록 좋다 말씀을 드렸죠.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실수를 하신 분이 고수일까요? 하수일까요? 웨일 얼러츠면 이제 좀 금액이 그래도 큰 금액들, 그러니까 좀 잘하시는 분들, 좀 금액도 많으신 분들을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? 고수일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. 근데 실수를 왜 했나 봤더니
송금 액수랑 이체 수수료 이걸 기입을 해서 트랜잭션 그냥 이렇게 거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저희 어떠 보면 그 실수에 저도 경험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이제 지인분이 한 분 계셔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코인들, 그러니까 국내에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번 팔려고 했던 걸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. 뭐 국내든 해외든 뭐 100만 원 이하 금액이라고 하면요. 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죠. 근데 이제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100만 원이 넘어간다.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뭐 트래블 룰이 적용이 돼도요. 100만 원 이하. 그러니까 이걸 조금 나눠서 두 번, 세 번에 걸쳐서 이체를 하면 괜찮죠. 근데 제가 소위 깜빡하고 이걸 그냥 한꺼번에 이체를 한 거죠. 100만 원이 살짝 넘었던 금액인데 제가 뭐 별 생각 없이 이거를 실수를 했던 거죠.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뭐 본인 바이낸스에서 본인 뭐 업비트로 보낸다. 그러면 뭐 사실 뭐 신원 증빙을 이제 해서요. 또 이체가 잘 됩니다. 근데 본인이 만약에 타인의 이제 뭐 해외 국내 거래소 그 이제 계좌로 이체를 하면요. 100만 원이 이게 넘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내는 순간 제가 이걸 해보니 거의 이건요. 규제가 너무너무 심합니다. 사실상 이게 뭐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좀 어려운 규제 그걸 이렇게 저한테 내밀더라고요. 결국 이걸 뭐 잘 처리는 했는데요. 제가 이 고생을 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우리가 해외 거래소 쓰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? 첫 번째는 국내에 없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의 이제 스테이킹, 뭐 이자를 조금 받기 위해서 썼었는데요. 근데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고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외 송금한다. 쉽게 말하면 그냥 테러리스트로 간주를 합니다. 돈 세탁 범죄로 간주를 하고요.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증빙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겪어보니 이거 자칫 실수를 하면요. 우리가 이자 몇십만 원을 벌려다가 수천만 원, 수억을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과거에 저 뭐 바이낸스 예전부터 썼습니다.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뭐 작년에 뭐 CG가 이제 뭐 그 CEO에서 내려오고 벌금 매기고 미국의 뭐 법무부 제재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굉장히 이게 더 타이트해졌습니다. 물론 실수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? 제가 봤을 때 뭐 1%나 2% 확률 아닙니까? 근데 그 확률이 만약에 잘못돼서 큰 거액을 날린다? 이건 좀 제가 그 생각을, 이거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. 그걸요, 해외 이렇게 뭐 질의응답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카톡이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확률 자체, 그 치명적인 확률을 없애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. 물론 뭐 2030 세대랄지 코인이나 이 컴퓨터 쪽의 프로그래밍에 능한 분들은 당연히 제외입니다.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. 왜냐하면 제가 뭐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겠습니까? 100만 원 넘으면 잘 알아서 이렇게 쪼개서 뭐 2회, 3회 걸쳐서 했었는데 제가 이게 이제 100만 원 살짝 넘어가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체를 했다가 곤욕을 치른 거죠. 특히 이제 해외 거래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와 다릅니다. 이 굉장히요. 그 영어로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 연령 있으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실 거예요.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 트래블 룰 하는데요. 이게 전 세계적인 권고 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. 유독 한국에서만 강력하게 이걸 강제하고 있을 뿐이죠. 이게 이제 좀 많이 불편한 거죠. 그 뭐 돈 세탁하시는 그 몇 범죄자 이들을 위해서 나머지 시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해외 거래소를 쓰다가 한두 번 실수는 제가 볼 때 누구나 합니다. 그 실수가 작냐 아니면 크냐 제가 볼 때 그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가 뭐 50대, 60대 이상 넘어가시면요. 가급적 해외 거래소 이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.
뭐 작은 실수. 근데요, 뭐 몇만 원, 심지어 이게 몇십만 원, 몇백만 원도 사실 이게 뼈 아플 수 있거든요.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고 해외 거래소 쓰셔도 가급적 좀 소액 위주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이제 국내 거래소 뭐 한 개나 뭐 내가 뭐 업비트 쓰는데 업비트에 없다 뭐 비썸이나 뭐 다른 거래소 한두 개까지는 괜찮고요. 스테이킹도 주로 업비트 위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이자를 우리가 좀 받으려고 하는데 업비트 이자 많이 줍니다. 물론 이제 코인이 아직은 5개밖에 없긴 하죠. 결국에 우리가 해외 거래소 쓰고 뭐 소위 뭐 이게 이제 큰 수익을 바라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트코인의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요. 디폴트로 물론 뭐 100배 가고 200배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보통은 봅니다. 이게 그 이상은 뭐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해외 거래소에서 쓰는 뭐 땡땡 코인이든 업비트에 있는 그 코인이든 저평가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이자 우리가 뭐 5%, 6%, 7% 벌려다가 딱 한 번 실수를 해서 이게 뭐 자금 세탁이다, 뭐 테러리스트, 뭐 증빙을 뭐 이거 장난 아닌 걸 내라고 하면요. 제가 이거 비유를 뭐로 할까 하다가 교통사고 같아요. 교통사고가 날 확률 당연히 있습니다. 근데 어쩌다 한번 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코인의 가지수도 조금 줄이시고 또 비트나 이더를 제외하시고 한 5개 정도? 많으면 10개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하셔야 조정이 오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코인을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겠죠. 뭐 이것저것 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실 수가 있겠다. 그러니까 이제 바이 더 딥, 떨어질 때마다 사시는 거 있고요. 잃지 않는 것. 이 잃지 않는 건요. 이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. 그 사고가 나면 안 되고 뭐 사기에 당하시면 뭐 QR코드 보내시면 안 되겠죠. 뭐 이제 뭐 좀 퍼드 뉴스를 해도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개수가 없어지는 거 다 포함입니다. 그 다음에 이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. 사실 그 또 최후에 이제 코인 언젠가 파셔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때도 업비트에서 그냥 예약 그 위로 아래로 제한이 없거든요. 그냥 위로 막 걸어놓고 예약 매도가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. 그리고 뭐 나중에 뭐 25년, 26년이 되겠지만 세금을 뭐 양도세 할 때도 이게 조금 뭐 계산이 뭐 가지수가 많으면 뭐 여러모로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못해도 올해 연말까지 해서 조금 정예 부대 위주로 조금 꾸리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제가 여기서 뭐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뭐 일반화는 금지죠. 어떤 분들은 뭐 너무나 뭐 디파이도 하시고요. 뭐 에어드롭도 받으시고 능숙하신 분들 있습니다. 근데 능숙할수록 실수 확률도 저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병원도 작은 병원에서 큰 사고 안 나지 않습니까? 대형 병원에서 이제 그 아무래도 건수가 많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실수를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인생도 투자도 최대한 단순하게 세팅을 해놓을수록 실수할 확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치명적인 실수는 원천 차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? 앞으로 뭐 1년에서 뭐 최대 2년 뭐 그 전후로 어느 정도 탈출 시기, 크게 상승할 시기 다시 올 거거든요. 그 전까지 잃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잘 지키시는 것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